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그중에서도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재정적 어려움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익명 사례지만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금융 시스템, 또 법적인 구제 절차가 개인의 삶이랑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생생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채무자의 배경하고 또 파산 관제인이라는 역할,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채무자, 그러니까 신청인 정보부터 좀 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46세 여성분이시고 대학은 졸업하셨는데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자녀가 둘이 있네요. 9살, 6살. 어린 자녀들이고 남편하고는 지금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월소득은 한 200만 원 정도로 적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게 그 주거 상황인데요. 2012년부터,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0년 이상을 계속 아버지 소유의 집, 혹은 아버지가 전세 계약한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해오셨어요. 부모님 지원을 계속 받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기간의 지원이 오히려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좀 늦추는 그런 요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표면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뒤에서 부채가 계속 쌓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그렇군요. 직업 이력도 좀 특이해요. 2020년부터 한 3년 정도 그 가족 운영 회사에서 상호는 저희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만 거기서 사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월 수입이 0원이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 4월 30일에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셨고 이게 아마 파산 신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가족 회사에서 급여 없이 일했다는 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자세한 사정이야 알 수 없겠지만 사실 이런 형태의 근무가 재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파탄 시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보는 시점은 2021년 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역시 대출 이자 부담, 그리고 생활비 증가, 또 결국에는 실직,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은 배우자분이 2020년에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분도요? 네. 그리고 이 채무자분은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 대출 같은 걸 계속 쓰신 거죠.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이걸 계속 하시다가 실직이라는 결정타를 맞으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패턴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총액이 한 8,154만 원 정도 되는데 채권자가 삼성카드 딱 한 곳뿐이라는 점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이게 8천만 원 넘는 빚인데 한 카드사에만 있다는 게 일반적인가요? 보고서에 다른 설명은 없었나요? 네. 그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가 많은 편인데 이 경우는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채무가 한 카드사에서 계속 누적된 걸로 보여요. 추측컨대 아마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금리가 높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원금 자체가 크게 불어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부모님 댁에 사시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압박이 꽤 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재산은 보니까 2016년식 아반떼 자동차 한 대가 전부라고 되어 있고요. 시가는 한 813만 원 정도로 평가됐네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다른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로 된 다른 좀 의미 있는 재산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파산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관제인이 주로 두 가지를 문제 삼았더라고요. 하나는 이 채무자분 소유의 자동차고 다른 하나는 파산 신청 직전인 2022년 8월에 어머니께 1,000만 원을 변제한 내역. 이 후자가 바로
편파변제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편파변제라는 게 뭐냐면 파산 직전에 여러 채권자 중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빚을 갚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법에서는 좀 문제 삼는 거죠.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기회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아, 공평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관제에는 이런 편파변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만약 있다면 그걸 다시 무효화시켜서 그 재산을 파산재단, 그러니까 모든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으로 다시 가져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도명이 자동차고 당연히 환가 대상, 그러니까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할 재산인 거고요. 네. 그래서 관제인은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뭐 소송으로 갔나요? 아니면? 아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협상을 택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관제인이 채무자하고 합의를 해서 총 1,200만 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도록 했어요. 1,200만 원이요? 네. 이 금액이 이제 자동차 시가 평가액이 한 8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거랑 어머니한테 변주했던 1,000만 원 중에 일부. 이걸 합쳐서 산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1,2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관제인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그 부인 청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동차도 뭐 강제로 뺏어서 파는 대신에 채무자가 그냥 임의로 팔아서 그 돈 800만 원을 내는 걸로 약간 봐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관제인 입장에서도 사실 소송이라는 게 시간도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채권자들의 몫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실무적인 해결책이네요. 그럼 최종적인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거에 대한 관제인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현재는 보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속행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류와 속행, 그거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채무자가 합의한 그 1,200만 원을 약속대로 잘 내는지 그걸 확인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그 약속을 잘 이행하면 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아마 면책 허가 의견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이 보고서를 쭉 따라가 보니까 한 개인의 파산이라는 그 이면에는 뭐 실직 문제, 또 누적된 부채, 가족과의 관계, 심지어 부모님의 오랜 지원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엔 법적 절차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모님의 지원 속에서도 결국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인상 깊네요. 네, 맞아요. 파산 관제인이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려는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결국 하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이행하고 또 재기를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함께 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앞으로 채무자분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의 도움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가 적절한 걸까? 또 파산이라는 이 제도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또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